그럼 7권입니다. 7권은 예언의 땅 라티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세계로 한번 여행을 갔다 오고 미래사를 봤습니다. 사실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네아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 작가의 의도, 이 등장인물보다는 작가가 이제 미래사를 굉장히 보여주고 그러면 큰 비전을 보고 아이네아스가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여준다고 뭐 수백 년 뒤에 어떻게 수천 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를 뭐 내 동기가 확실하게 생깁니까? 내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내 후손들이 세계를 지배할 제국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그래서 아이네아스도 그렇게 뭐 그 미래사와 관련된 로마 이야기는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로마 역사가. 그러니까 이걸 읽는 독자에게는 과거의 역사예요. 근데 아이네아스에게는 다 미래의 일이고 그렇죠? 마치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여튼 지하세계를 갔다 와서 그걸 봤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이제 7권입니다. 드디어 라티움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모가 카이에타가 죽어요. 유모가. 근데 그 유모는 아이네아스의 유모겠죠. 그렇죠? 늙은 노파가 같이 와서 그러니까 트로이와 관련된 많은 이제 이전 세대 나이 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또 갔을 때 이제 사람이 하나 희생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한 인간이 여기는 희생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죠. 근데 그런 죽음. 그래서 약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봉분을 쌓고 그리고 항로를 다시 밤새 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달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항로를 그래서 밤새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조타수가 하나 죽었고 졸다가 또 하나 지옥 바로 가기 전에 하나가 더 죽어서 그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가라고 부정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소라 고둥 같은 거 불고 경연하다가 이게 그런 걸로 그냥 바다에서 실족사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리고 유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이름이 밤새 갑니다. 밤새 가다가 뭐 키르케 나라 바짝 가까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키르케의 섬에 아이아이아 섬인데 거기 도착하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뭐 무슨 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험이 약간 오디세이아는 직접 모험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아스는 그 얘기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신화를 약간 한번 더 울거먹는 이용하는 약간 그런 정도고 다 비켜가는 형국이거든. 대부분은 그 신화적 이야기는 키르케에 대해서 오디세이아에 나와 있는 그 얘기 그대로 합니다. 섬나무가 뭐 그 향기가 그리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배틀 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신도 이게 일어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자, 돼지 이거 다 사람이었는데 마법으로 이렇게 동물로 변한 거죠. 키르케의 약초를 먹고서 그리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0쪽으로 보면 근데 넵투누스가 포세이돈이 다 순풍을 보내서 그쪽으로 가지도 않게 해놨어요. 굳이 거치지 않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밤새 간 거고 순풍을 타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리고 새벽이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멎었어요. 바람이 입김이 멎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순풍을 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를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노를 저어서. 그래서 들어간 곳이 거대한 임원이 보여요. 육지가 보이는 거죠. 티베리우스 강. 이게 세차게 소용돌이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구를 만난 거예요. 티베리우스 강, 티베레강 하구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바람이 안 불어도 이제 훨씬 더 좋겠죠. 노를 저어가지고 안전한 정박지를 찾아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임원 위를 날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막 갔을 때 영화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강하구로 가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임원들이 있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그래서 뱃머리를 바꿔서 무트로 돌리라고. 그러니까 이모를 무 쪽으로 돌려서 이건 올려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뱃머리를 바꿔가지고 무 쪽으로 해가지고 올려라. 아우소니아 그 해안에 이탈리아 해안에 처음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갑자기 시인은 에라토여 이렇게 얘기하죠. 37행인가요? 자 에라토여. 그러니까 무사 여신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권부터 6권까지는 모험 얘기입니다. 오디세이아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착륙하면 이제 일리아스예요. 전쟁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사 여신에게 왕들이 누구고 이 지역에 관련된 역사 이런 것들 시대 사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늘 이제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사 여신은 문해모신의
티탄과 제우스의 자식인데 암기와 관련돼 있어요. 옛날에 창작이라는 건 다 암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기반으로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붙여내야 되죠. 여러분이 뭐 예술을 한다, 뭘 한다 이러면 암기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미술을 그린다. 그럼 내 머릿속에 상이 분명하게 있어야죠. 흐릿하게 있어서는 재현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사 여신을 에라토 여신을 부르고선 그렇게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해서 하여튼 들려달라고 일종의 이제 신을 부르는 겁니다. 영감을 달라고. 근데 그 지역은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거든요. 라티움 지역이고 라티누스 왕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고대 문헌에는 지역명이나 왕명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는 연만했다고는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연수가 찬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된 왕입니다. 라티누스 왕이.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역사를 보면 파우누스하고 이제 요정 마리카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티누스는 어머니가 요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우누스의 위인은 티쿠스이고 피쿠스의 위인은 사투르누스다. 그러니까 사투르누스. 이 지역이 또 사투르누스하고 관련된 걸로 이렇게 신화적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제우스에게 제압을 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보통은 신화에서는 이제 타르타루스의 티탄들이 다 감금돼가지고 영원한 이제 형벌보다 그냥 감금돼 있죠. 아예 이제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이태리 반도 쪽에 가가지고 황금 시대를 열고 뭐 하여튼 그런 후손들을 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일관 알들 신들의 계보에도 보면은 황금 시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제우스 이전에 제우스가 와가지고 그거 없애버렸고 제우스 이전에 크로노스 시세에는 인간도 황금 시대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조상 위로 올라가면. 근데 라티누스에게는 남손이 없어요. 요절해가지고. 그리고 외동딸이 하나 있죠. 라비니아라고. 근데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원자들이 많아요. 구원 이슈가 이제 고대에서도 아마 자식을 기르면 구원 이슈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집안 문제이고 우리가 융성하느냐 이런 것도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트루누스가 나옵니다. 제일 미남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 대단합니다. 권세가. 그래서 왕비가 아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왕비가 굉장히 사위로 삼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아마타의 조카예요. 아마타의 그 언니의 아들이거든요. 트루누스가.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 사이에 이제 결혼도 흔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외가 쪽으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왕비의 권력이 좀 있는 편이겠죠. 자기 조카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신들이 공포감을 주는 어떤 뭔가를 줬어요. 징표를 줬죠. 그게 뭐냐면 궁전에 앞마당에 월계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월계수는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폴론에게. 그래서 그거를 살려가지고 자라게 뒀는데 벌떼가 와가지고 우둥지에 앉아서는 엄청나게 이제 윙윙거리면서 벌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벌떼가 와가지고 집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봤거든요. 우리 집에 벌떼가 새까맣게 와가지고 한 나무에 벌떼가 막 집을 지으려고 몰려들더라고요. 엄청 많은 벌떼가. 그러다가 막 한참을 하더니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이렇게 이제 벌집을 지으려고 적절한 위치인지 계속 탐구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런 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언자가 한 영웅이 이 방에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벌이 외부에서 왔던 거죠. 신전 쪽으로 엄청난 군체를 이루고서 그래서 어떤 군대가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향하더니 통치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 아마 벌이 바닷가 쪽에서 왔나 보죠. 그런 쪽에서 와가지고 성체로 향해 와가지고 여기다 자리를 튼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그 재단에서 재단에 이제 불이 피어 있잖아요. 거기 라비니아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머리털에 불이 붙었어요. 광신구도 막 탁탁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연기 나고 모발이 붙어가지고 보석들도 불이 붙었고 그래서 연기, 화광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녀가 궁전에 막 불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것. 물론 불은 껐겠죠. 이제 소문이 이제 확 난 거죠. 그래서 그녀 자신의 운명과 명성은 빛날 텐데 큰 전쟁이 그녀로 인해 가지고 닥칠 것이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또 결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트로이 전쟁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전쟁의 양상이
계속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옛날 전쟁 하면은 트로이 전쟁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결혼이 결국에는 전쟁의 원인. 하여튼 그런 징표. 원래는 파리스가 이제 꿈에서 막 도시를 불태우는, 그래서 버렸는데 라비니아는 아버지 곁에 서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 실수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무슨 징표로. 그러니까 보통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무슨 징표를 여기고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파우누스 신탁소를 갔어요. 파우누스는 이제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신격화된 것 같아요. 옛날 조상신 섬기고 그러니까 사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은요, 유황 증기를 내뿜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누워요. 누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잠을 청해요. 누워서. 그러면은 뭐 환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약간 이제 어떤 식의 점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혼미해진 상태에서 정신이 맑은 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과 대화를 나누는 걸로 돼 있어요. 유황 기운에. 그래서 이쪽 남서부 이탈리아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라티누스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제 신탁소 가가지고 이제 재물을 바치고 누워서 이제 몽롱하게 있는데 유황 기운에 이제 신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228쪽에 보면 너희 딸을 라티움 사람들과 결혼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신방을 잊지 마라. 이방인이 와서 네 사유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으로 우리의 이름이 별들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자신들이 발 아래 굴복하고 지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이제 이쯤 되면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겠죠. 라티누스도 늙어서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딸은 그래도 여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탁을 받은 겁니다. 그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혼사가 결정되어 있는데 또 왕비가 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또 쫙 퍼집니다. 가뜩이나 여기 라오메돈 자손들 트로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전에는 뭐 그게 그냥 그러려 하다가 진짜 이방에 대규모 어떤 병력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면 더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 아까 이제 강파구 쪽으로 왔는데 이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물 같은 건 없으니까 풀 위에다가 밀가루 케이크를 올려놨다고 돼 있어요. 110행에 보면은 거기 그 위에 음식물을 놓고 케레스의 선물, 곡식들 빻아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 먹고 과일 쌓아 올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허기가 먹고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가지고 얇은 케이크를 깨물지 않을 수 없었다 되겠는데 이 접시가 없어가지고 빵으로 접시 대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밀가루로 딱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허기가 가시지 않으니까 4등분 해가지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식탁마저 먹어치우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울루스가 농담 삼아서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경쾌하게 그랬을 거예요. 분위기 자체는 약간 소풍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네아스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우리의 시련이 끝나가고 있다. 사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지는 찾았다 이런 거겠죠. 바다에서 떠도는 일은 없는 거고 이제 2부 이제 정착지를 찾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심란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동답도다. 내게 약속된 운명의 땅이요. 이제 운명의 땅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전에 하르피아이 켈라이노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렇죠? 허기 때문에 식탁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헬리오스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언의 성취 이런 것처럼 기발하죠. 사실은 작가가 그런 방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내 집이고 이곳이 내 조국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게 앙키세스가 그런 비밀을 알려줬다 이렇게 됐거든요. 내 아들아 먹을 것이 부족한 탓에 식탁마저 먹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제 구색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보정을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의 착각인지 왜냐하면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허기가 마지막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재앙이 끝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도시가 어떤지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밥은 먹었으니까.
처음에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뭐 하여튼 포도주 내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아버지에게 죽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죽은 데 조상, 아버지, 우리 그리스 비교에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처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신들을 부릅니다. 여기 뭐 대지 여신, 요정들, 강의 신, 뭐 이렇게 주변에 이런 것들을 다 부르고, 퀴벨레도, 요피테르도 부르고, 막 이렇게 다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세 번이나 막 이렇게 천둥 쳐주고 전조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트로이아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약속된 도시가 세울 곳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좋은 소문이 계속 여기저기로 퍼졌습니다. 큰 전조에 기뻐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두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됐어요. 이날 이제 첫날 굉장히 좋았어요. 모든 징조가 좋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되었을 때 이제 정탐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티브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누미쿠스라는 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라티니족이 산다고 알려져 있고, 아에네아스는 100명의 사절을 뽑아가지고 각 계층에서 보냅니다. 그렇죠?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약간 이제 피난민처럼 망명을 왔기 때문에 팔라스의 나뭇가지, 그러니까 아테네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탄원자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화친을 도모하라고 이렇게 명령해서 보내요.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얕은 도랑으로 또 성곽의 윤곽을 그리고 뭐 땅을 고르고 은덕을 두르고 병영 모양 뭐 이렇게 도시를 만들려고 뭔가를 계획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시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이제 각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도시로 이게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근데 갔어요. 사절단이 이제 가는 모습인데 성탑들도 보이고 도시가 보여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말 훈련시키고 전차 제어하고 활을 구부리고 창을 던지고 경주하고 권투 시합하고 약간 전쟁 분위기가 좀 있죠. 도시가. 왜냐하면 도시로 딱 갔는데 뭐 결혼식이 있고 뭐 하고 축제가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모양 자체가 뭐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자가 그걸 본겠죠. 도시를 지키는 하여튼 메신저가 있겠죠. 사자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거한들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왕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거한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왔다고 이렇게. 어디에도 트로이 사람들이 거한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라틴 사람들이 작아요. 최고가 유럽에서. 로마 사람들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좀 작아요. 게르만이나 슬라브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훨씬 더 큽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아마도 그래서 좀 작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원래 라티움 지역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좀 더 큰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한들하고 좀 과장을 했고 그 궁전이요 굉장히 당당하고 크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궁전으로 가면 또 온갖 뭐 이렇게 장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쿠스의 궁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을 라티누스가 창건했다고 이렇게 전에는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피쿠스는 라티누스의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지었다 이렇게도 231쪽에서는 또 약간 모순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신전이면서 집회장이고 원로들의 연회장이고 뭐 하여튼 여러 그런 역할을 하겠죠. 왕권이 강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보조국가에서 조금 뭐 그런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면은 섬나무로 새겨진 옛 조상들의 상들이 쫙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도시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신전이나 궁전에 보면은 이런 전통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은 역대 누구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자신들의 역사를 미술이나 어떤 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새겨놓고 이렇게 하죠. 거기 뭐 이탈루스, 이탈리아 시로가 되는 사람, 사투르누스도 있고 사투르누스의 후손들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야누스도 나옵니다. 야누스는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출입문의 신이거든요. 시작의 문이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야누스의 탑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이게 열리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늘상 닫아놓고 있다가 전쟁을 할 때는 열고 이제 그거 이제 집정관 열죠. 그리고 이제 뿔을 훅 불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마치 그런 전쟁을 시작하려면 절차들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뭐 하고 싶다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어떤 야누스 신의 어떤 그런 승인처럼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상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로 보면은 디도의 거기보다는 훨씬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식품이 거기는 뭐 조금 더 급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는 좀 그런 건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쿠스, 이 피쿠스는 할아버지인데 그 라티누스의 근데 이 딱따구리가 됐답니다. 키르케가 이렇게 동침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먹여가지고 딱따구리가 됐다. 신이 매력적인 남자하고는 가끔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신화가 전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랬을 때 테오케르 사람들이 왔고 이제 전령이 아까 이제 거한들이 왔다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티누스가 이제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누스 백성이요. 이제 우리는 그대들의 도시 가계를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뭐 오디세이아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오디세우스 얘기를 다 합니다. 세상 저 뭐 어디든지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전에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32쪽에.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바라는 게 뭐냐? 그리고 자기들은 사투르누스 백성으로서 강압과 법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이 생활 방식을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미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다르다누스가 이곳 들판에서 태어나서 사모트라케 섬으로 가서 트로이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누스가 이곳 출신이어서 트로이 쪽으로 갔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약간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조금 적대시하기보다는 약간 우호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일리오네우스, 약간 이 사람도 계속 대표적으로 전에도 디도에서도 나왔지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약간 리더적,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떠밀려서 온 건 아니고 폭풍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왔고 심사숙고 끝에 이 도시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스가 우리를 이제 그대의 문으로 보냈다. 사절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에우로파와 아시아의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충돌 이걸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사실은 뭐 트로이 전쟁은 신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보통 그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동양과 서양의 대결 거기서 이제 서양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런 문장에서도 계속 약간 자기들은 이제 에우로파라고 하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 트로이 넘어 있는 세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세상 끝 태양 지역 그런 데까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거기서 왔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항해를 망망대해를 항해했는데 작은 거처, 그다음에 안전한 해안지대, 그다음에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물과 공기를 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과 공기 대지는 공유물이었어요.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뭐 아메리카, 미국이 처음에 식민 뭐 하여튼 그냥 도시를 건설하고 이럴 때는 그냥 말뚝박고 누가 하면은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개척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자기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땅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차피 쓸 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근차근 이제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씩 독립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근데 물과 공기, 공유물 요것들을 원한다라는 거고 해안지대에서 작은 거처를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좀 커지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 곳을 원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받아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털 올리브 나무 이렇게 가지를 끊고 탄원자로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탄원자로서 탄원자는 보통 힘이 약한 거죠. 누구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38행 보면은 많은 부족이 우리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가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땐 디도 하나였어요.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적 결혼 같은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를 좀 과장하는 거죠.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안 그래도 동맹 맺기를 원하는. 근데 이 동맹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안 그래도 동맹을 맺기 때문에 아이네아스가.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운명에 우리가 이끌려 가지고 여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다누스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다 생각한 거예요. 아폴로가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작은 선물 이러면서 불타는 트로이아에서 건진 거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 잔인데 안키세스가 헌주했던 그 잔입니다. 그리고 홀도 갖고 왔고 신성한 관과 옷들도 갖고 왔는데 이거 프리아무스가 쓰던 거랍니다. 야 이거 많이 갖고 왔네. 불타는 데서 특히 왕이 홀을 갖고 왔다는 것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홀을 또 여기다 준다라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탈출하면서 그래도 좀 건질 건 건졌나 봐요. 나라를 떠난다 생각하니까 왕족이기도 하고, 그럼 뭐 어디 더 좋은 거 숨겨져 있는 거 알았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나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뭐 챙길 건 챙겨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도 챙겨가지고 가야겠죠. 하여튼 그런 선물까지. 그래서 라티누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리오네우스가 얘기하는데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가만히 응시하고 있어요. 생각이 잠겨 있어요. 누가 봐도. 눈은 다 움직입니다. 눈까지 움직이면 사실 사악한 징조인데. 하여튼 생각이 많이 잠겨 있어요. 뭔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이 노인이 약간 결정장애가 좀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 자신의 딸과의 결혼, 신방에 대한 그런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우누스 신탁에서 저기 받았던 거, 이방인 와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처음부터 생각했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고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대답을 하기를 신들께서 우리 뜻과 자신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의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예언이죠. 예언이 이미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리고 선물 거절하지 않을 거고, 라티누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비옥한 농경지 그런 거 부족함이 없을 거다, 당신들에게. 그냥 다만 부탁이 있는데 아이네아스가 몸소 이리로 와야 된다.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친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친구들이 면전에서 몸을 사려서는 안 될 것이고 자기를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받아줄 건데 아이네스를 불러오라는 거죠. 파친의 조건이에요, 그게. 그의 오른손을 잡는 게.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노인이 좀 두tek이야. 처음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사유가 될 것인즉 그들이 자신들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로 올릴 것이라 했소. 운명이 요구하는 바다. 내 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나갔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텐데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노인네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너무 자기 딸을 이렇게 헐값에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찌구나 막 알아봐야지 사실은. 그냥 왕이 오라고 하시오 여기까지만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요. 근데 말 중에서도 가려 뽑아가지고 말이 300마리 마국간에 300마리가 있었는데 모든 테우케르 백성들은 이제 트로이 사람들입니다. 준말을 주라고 끌어다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황금이 목걸이가 걸려 있고 말장식이 그다음에 황금 제갈도 있고 이거 진짜 과장이 좀 됐겠지만 그다음에 아이네아스는 지금 안 왔잖아요. 아이네아스를 위해서 전차 한 대하고 한 쌍의 1000마를 골랐다. 1000마라고 표현됐지만 뭐 하여튼 굉장한 동자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1000마라고 했는데 키르케가 태양신 자기 아버지 몰래 붙여가지고 얻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원래 아이네아스가 10마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앙키세스가 그거 라오메돈에게서 싹 빼돌려가지고 그거를 디오메데스한테 뺏겼는데 어쨌건 여기서 또 그런 10마 같은 거를 갖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요. 화친 전원을 얻고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너무 이렇게 잘 술술 풀릴 수가 있나? 징조가 아까 이제 테이블을 먹었고 뭐 이런 것까지 해보면은 너무 쉽게 사실 풀린 거죠.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거기다 뭐 결혼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완전 굳건한 동맹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선물을 주긴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근데 문제는 요피테르의 잔혹한 아내 헤라가 오다가 아르고스 자기 도시잖아요. 자기를 모시는 도시. 거기서 오다가 이걸 본 거예요. 함대가 보이고 눈에 띈 것이죠. 아징스러운 종족이 이러면서 내가 지금 다른 데 제사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왔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헤엄 사이로 길을 찾아냈고 아무튼 내가 증오에 물려가지고 희식을 취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지? 이런 투입니다. 저들이 죽었으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장례 지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옛날 신들 얘기를 해요. 마르스, 아레스는 나피타이족을 파멸시킬 수 있었고 뭐 파멸은 아닌데 어쨌건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싸우게 만들고 칼리돈에서는 디아나 여신이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칼리돈에 멧돼지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좀 그거에 비해서 벌을 어떻게 줄 수가 없나. 아이네아스에게 지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거를 신이 넘지는 못해요. 조금 괴롭힘을 주는데 큰 방향에서 결정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라티움의 왕이 되는 것, 라티움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고, 결혼도, 라비니아하고 결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라면 되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질질 끌고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왕의 백성들을 결단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까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운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죠. 인간은 늘 고통에 시달려요. 그냥 행복할 데가 없어. 그냥 인생 자체가 고통이야. 아무튼 신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녀여, 라비니아죠. 소녀여. 그가 이제 피해 지창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키세우스의 딸 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헤카베를 얘기하는 거죠. 헤카베가 이제 횃불을 잉태했다고 파리스를 잉태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여튼 도시가 파괴되는데 제2의 파리스 이번에도 헤르가마의 결혼 횃불은 장래 횃불이 되리라. 헤라가 아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 혼자서 했지만 내가 반드시 요거는 운명을 전체적 큰 운명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괴롭히기는 엄청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렉토를 불러냅니다. 복수 여신 중에 하나거든요. 엘렉토에 대한 묘사가 아주 끔찍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오비디우스라든지 이런 작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녀는 복수 여신 엘렉토는 플루톤, 하데스에게도 미움받고 하여튼 좋아하는 신이 없는데 무서운 신이고요. 시커먼 뱀떼가 머리에서 우글거립니다. 윤호가 그녀를 부추겼어요. 소녀여 이러면서 밤의 딸이여 나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해달라 이러면서 내 명성 명예가 훼손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네이아스의 백성들이 이 결혼으로 라티누스를 구슬려서 이탈리아 땅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두고 왜냐하면은 그대는 한 마음 한 뜻의 형제도 서로 싸우도록 무장시킬 수 있고 한 가정을 증오심으로 괴롭힐 수 있고 지붕 아래 채찍과 장래 횃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대에겐 천가지 이름이 있고 천가지 해악의 수단이 있다. 그래서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합의한 화친을 깨고 전쟁의 씨앗을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복수의 여신들이 사실은 이제 친족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응징하는데 가장 끔찍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복수의 여신들이 막 하고 하면서 가장 끔찍한 거는 형제들이 서로 싸우도록 무장을 시키는 거죠. 칼을 들게 하는 거죠. 형제 사이에. 가정을 증오심으로 가정 안에 막 증오가 넘쳐나게 하고 지붕 아래서 채찍과 당내 횃불들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인간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알렉토를 불러왔습니다. 알렉토가 독에 쩔어 있어요. 고르고에 독에 쩔어가지고 일단은 궁전에 갑니다. 그래서 아마타 왕비를 라티누스 아내죠. 거기를 이제 찾아가요. 그녀는 결혼 문제로 원래는 이제 화가 나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편은 얘기했겠죠. 이방인에게 결혼시킬 거라는 식으로. 그렇죠? 자기가 뜻과 상관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238쪽에 보면 묘사가 아주 유명한 묘사들입니다. 이게 그녀에게 여신이 복수 여신이 검푸른 머리에서 뱀 한 마리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가슴 속으로 심장 가까이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뱀이 이 괴물에 미쳐가지고 집안을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 뱀이 그녀의 의상과 부드러운 젖가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꽈리를 틀어요.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이런 영화 장면 많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복을 불어 넣거든요. 근데 눈치를 못 챕니다. 그녀는 아직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그녀의 사지 위로 슬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끌미끌한 독액과 아래로 흘러내리고 독액이 아래로 함께 흘러내리면서 감각들에 스며들고 뼈를 에워싸고 그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화염에 쌓이지 않을 동안에는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복수 여신이 이 그러니까 온갖 육체와 이 감정을 이제 이 뱀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악한 어떤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인간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자기 스스로는 화염에 이런 쌓이지 않았을 땐 부드럽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딸이 프리기아인들 여기 이제 프리기아는 트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들에게 시집 간다고 비통하게 울었어요. 아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보냈잖아요. 사절을 그쵸? 아이네스가 아주 온 건 아니지만
아주 여보 이러면서 아니 우리 딸 라비니아가 고향에 쫓겨난 그런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어지는 거냐? 당신은 정말 애처롭지도 않냐?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리고 그들은 신의가 없어서 북풍이 불어오면 배를 타고 곁을 떠나고 소녀를 전리품으로 데려갈 텐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스가.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도. 그래서 헬렌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척인 투르누스에게 준다는 언질 그리고 악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공식적인 약속은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약간의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언질하고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결혼하겠지 이런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카오누스의 명령, 자기 이제 아버지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홀에 우리의 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는 모두 이방인이다. 우리 명령을 받지 않는 나라는 모두 이방인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투르누스 집안이요, 이나쿠스와 아크리시오스의 후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케나의 중심부 아르고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쟁이 결국에는 아르고스 대 이제 트로이 전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화상에서 보면은 페르세우스가 원래는 이제 떠밀려 가지고 에게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탈리 반도로 와가지고 나중에 또 돌아와가지고 이태리 반도로 와가지고 후손을 남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 신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아무튼 그들의 이제 조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르고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방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르누스도 올라가서 보면은 뭐 신탁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 올라가면 다 이방인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섞여 있을 거고. 그렇게 해도 이제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은 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독이 살살 이제 살 속으로 들어가요. 전신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정신을 잃고 발광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막 채신머리 없이 싸돌아다녀요. 정신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친 여자들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거 요즘은 못 보죠. 옛날 시골에는 많았거든요. 많다기보다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바보들이 있었어요. 뭐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마다 있어요. 그게. 미친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고. 안 그렇습니까? 시골 출신은 알 텐데. 근데 지금은 못 돌아다녀요. 다 수용돼 있어가지고. 옛날엔 그런 얘기 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한복판을 쏘다니고 있고. 산에까지 가고요. 딸을 또 산에 숨기기도 해요.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다른 여자들 또 이제 불러냅니다. 또 광기로 이렇게. 그 사실은 이제 엘렉토가 하는 거죠. 복수 여신이 계속 도시의 여자들을 또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240쪽에는 모정을 이해하는 사람들, 약간 어머니의 권리 이런 게 걱정이 되면 같이 함께 해달라고. 여기 이제 바쿠스의 비처럼 돼 있지만 약간 사이비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미쳐가지고 복수 여신이 그렇게 좀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광기에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잘 몰라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광기에 의해 가지고 막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하고 복수 여신은 누구에게 가느냐면 트루누스에게 갑니다. 루툴리족의 왕 트루누스에게 갑니다. 그는 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40쪽에 보면 아크리시오스의 식민지 이주자들이 창건했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오거든요. 아르고스라는 거예요. 아르고스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이 아르고스 대 트로이 전쟁이 된다. 그러니까 제2의 트로이 전쟁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주자들이 창건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아르데아라고 부르는데 아르고스랑 비슷하죠. 아르데아. 근데 이제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트루누스가. 그래서 알렉토가 무시무시한 얼굴을 벗고서 노파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올리브 관을 쓰고서 유노의 신전 사제, 늙은 사제, 칼리베라고 되어 있는데 모습으로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노 늙은 사제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왕홀이 다르다니아의 이주민들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잠을 자고 우두커니 보고만 계실 참이세요. 이렇게 자극을 하죠. 피로 얻은 결혼과 지창, 여기 이제 241쪽 두 번째 보면은 피로 얻은 결혼과 지창금을 그대에게 거절하고 이방인을 찾고 있다. 왕은. 그래서 나가라. 트루레니아인들이 대열을 무찌르고 라티니족을 평화로 뭐 그러면서 위험에 내맡기고 그렇게 하라. 또 가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아무 이곳에 공헌도 없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건 결혼의 대가로
뭔가를 해준 거거든.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트루리아인들하고. 여기도 서로 그렇게 여기 에트루리아인들이 원래 에트루리아인들이 저기 이제 동방에서 와가지고 리키아라는 지역에서 와서 문명이 훨씬 더 강해요. 여기 라틴 사람들보다 원래 역사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정복당하지만. 근데 거기하고 전쟁 때 이제 승리를 해서 결혼 지참금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없고 이 꿈에서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아무 공헌도 없이 이제 웃음거리를 사실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남자에게 특히 왕권이 걸려있고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힘도 못 보고 자기 그 결혼 상대자를 뺏긴다고 하면은 사실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권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꿈속에 나타났죠. 그래서 전쟁 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함선을 태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티누스 그 왕 자신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트로누스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약간 좀 그냥 좀 생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적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맨날 살던 잘 아는 장인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하고도 적을 진다라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랬을 때 비웃어요. 트로누스가. 그런 소식은 함대가 왔다는 소식은 다 알고 있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늙어가지고 좀 약간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무시를 합니다. 야단법 없이 또 불안해하지 말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전쟁과 평화는. 그랬더니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알렉토가 부들부들 떨고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불타는 두 눈을 굴리면서 횃불을 젊은이에게 던지고 불빛과 하여튼 관소를 그 가슴 안에다가 박아놓고 엄청난 공포로 잠을 망쳐놓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발광하면서 무기를 가져오라고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신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간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성이 마비되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 감정 복수심과 약간 그런 것들 이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려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이 우두머리들에게 라티누스 왕을 향해서 진격하라. 트로이 사람뿐만 아니고 라티누스 왕을 향해서 진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적군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했고 자기가 테오케르 백성들과 라티니족에게 능히 맞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 장면에서는 라티누스와 라티니족을 상대로 전쟁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파악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트로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토가 또 어디로 갔냐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백성들 날개를 타고, 테오케르 백성들, 트로이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약간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올루스가.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서 장면도 보면 좀 끔찍한데, 그리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 한 소녀가 있어요. 숫사슴을 막 쫓고 있습니다. 이올루스가. 근데 그 숫사슴이 굉장히 잘생겼고, 아이들이 기르고 있어요. 튀루루스라는 그 애들, 튀루루스의 자녀들이 기르고 있는데, 튀루루스는 왕 때의 뭐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 야생 숫사슴을 길러가지고 거의 가축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서 배고프면 와서 먹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 손에 길들여진 약간 애완 동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나갔다가도 문을 향해 낯선 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냇물을 타고 내려와서 풀밭에서 더위를 식히던 중에 이울루스의 갯대에 쫓기게 돼요. 그것도 이제 이 알렉토가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울루스 아스카니우스도 명성을 얻고 사슴을 본 거죠. 갯대가 쫓고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활을 꺼내가지고 활을 맞추는데 네발 짐승의 심장, 내장을 막 꿰뚫었어요. 그래서 얘가 부상을 당하고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는 동안 시간이 필요할 거고 큰 짐승이니까 그래도 큰 짐승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익숙한 지붕 밑으로 달아났어요. 신음하면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랬던 집안에 절규와 고통이 넘쳐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맨 먼저 그 누이 실비아라는 여자애가 난리가 났죠. 팔을 치고 막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키우던 게 이제
이 동네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막 모여들어요. 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가져오고 분노에 차가지고 각자 뭐 잡히는 대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튀루루스도 무리들을 모았어요. 도끼도 낚아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전쟁에 쓸 것들은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다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몰려들고 그랬더니 트로이아 백성들도 몰려듭니다. 아스카니우스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쟁 났을 때 사실 한쪽은 전쟁 경험이 많은 쪽 무리들이고요. 한쪽은 농부들이에요, 그냥. 무기도 변변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화살이 선두대열에서 날라와가지고 한 젊은이를 쓰러뜨리는데 누구냐면 알모예요. 튀르루스의 장남. 아까 그 왕의 가축을 돌보던. 그러니까 이 사슴을 돌보던 애들의 아버지. 그 장남이 죽었습니다. 화살이 목구멍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양측을 화해하려고 주선하려고 나갔던 늙은 사람 갈라이수스 그도 죽었어요. 그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아주 사람이 의롭기 기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서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용서받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를 보고 어쨌건 대화를 통해서 했었든 사죄를 하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정을 몰랐으니까. 근데 팔이 화해를 박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들을 좀 죽였습니다. 사슴만 죽였으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던 일을 장남 알모라는 애도 죽였고 그다음에 존경받는 나이 든 사람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피해 담갔어요. 여신이 누구? 알렉토가 약속이 이행되었다. 헤라에게 했던 윤호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윤호에게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참혹한 전쟁을 벌였다고 자기가 이제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왕비의 가슴 속에다가 그냥 미친 그런 거를 넣어놓았고 트로누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전쟁의 씨앗을 심어놔가지고 양측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농부들 거기에다가 이제 두 사람의 희생과 사슴의 희생으로 점점 일을 키워버렸죠. 화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죽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고대 사람들은 누구를 살해하면 떠나야 돼요.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얽힌 사람들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형을 시킨다 그런 건 없지만 다른 데 가가지고 종화를 받고 다른 데서 정착을 해야 돼,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벌써 여기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했다는 건 트로이 사람들이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쟁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오는데, 이제 그 의기양양하게 내가 잘했다고 이제 알렉토가 헤라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됐다고,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고. 유혈이 이제 뭐 적셔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그래가지고, 근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싫어하니까. 눈에 띌까봐. 자기, 이렇게, 이런 어떤 계획이,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는 거죠. 더는 나서지만 이제 들어가. 네. 247쪽에 보면은, 윤호는 마지막 손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손질이 뭐냐면, 투르누스하고 이 성난 군중이 모이는 거거든요. 함께.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 아까 농부들은 알모 그 소년하고 갈라이수스 노인 있잖아요. 그의 얼굴하고 훼손된 그 시신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탄원하고 라티누스에게 또 간청합니다. 왕에게. 그곳에 트루누스가 왔어요. 그곳에. 그래서 트루누스가 일장 연설을 했겠죠.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고. 그래서 공포를 배가시켰어요. 트루누스가.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테오케르 백성들은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라티니족의 피는 프리기아의 피와 섞일 것이고 여기 지방 프리기아는 트로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 밖으로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조장하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데 왕은 파친해가지고 서로 피를 섞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전쟁을 요구합니다. 도저히 저 트로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피를 섞는단 말이냐. 사방에서 전쟁 요구를 합니다. 공중으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왕은 꼼짝을 안 해요. 의지는. 대중의 분노, 전쟁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노인이잖아요. 이 계획을 저지할 힘이 없다. 대중의
요구를 저지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잣말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신들을, 대기를, 아무도 없는데 대기를 증언으로 불었다는 거 혼잣말을 한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운명에 가격당하고 있고 폭풍에 떠내려가고 있고,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이러면서 트로누스요. 트로누스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아무튼 가혹한 처벌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실 나는 이미 안식이 주어져 있다. 항구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죽을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항구라는 거는 인생의 종말점이죠. 지향 끝에 와 있다. 이럴 것이라고는 행복한 죽음밖에 없는데, 당신은 살 날이 많잖아요. 트루노스 젊으니까. 그렇죠? 고통이 이제 가혹한 처벌이 그대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요, 처박혀가지고 통치권을 놓아버렸다고 됐어요. 아니, 통치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관습이, 라티움 지역에는 관습이 하나 있는데, 지금 로마도 지키고 있는 거 뭐냐면은 전쟁이 나잖아요. 그건 전쟁과 관련된 관습인데, 야누스가 100개의 빗장과 무쇠에 의해서 영원한 힘에 닫혀 있어요. 야누스 그 문이 원로원에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 집정관이 문을 손수 열어서 전쟁을 불러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군이 따라 외치고 청동 나팔도 함께 불고 거친 소리로 이제 불어댄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선포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로마의 관습인데, 그 이전에 이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의 관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도 왕이 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화정이 아니라 집정관도 없어요. 집정관은 공화정 시기에 임명된 거니까. 여기 왕정이잖아요. 왕이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요. 그랬더니 윤호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손수 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문이 열린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5도시의 대도시들에서 모여 있는데 여러 부족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 249쪽에 보면은 전쟁이 이제 난다는, 이제 야누스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쫙 퍼졌고 주변 도시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은 투구 만들고 방패 만들고 가슴바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에는 보습과 낫과 농기구 만들던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게 지금 전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급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하여튼 뜨덕뜨덕 해가지고 뭐 쓸모 있는 것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막 투구가 있는 사람들은 투구를 가져오고. 그래서 249쪽 밑쪽에 보면은 여신을 또 부릅니다. 무사 여신을. 그래가지고 어떤 대열 누가 참여해가지고 어떤 영웅이 뭐 하여튼, 이거 일리아스에서 똑같죠. 이번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족과 이름과 이런 게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잘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시 무사연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쪽으로 넘어가면 트르레니아의 메젠테우스가 처음 1군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트르레니아는 에투리안인들이에요. 아까도 강력한 나라인데, 메젠테우스는 독재자고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어서 쫓겨났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라오스스가 있거든요. 근데 라오스스에 대해서 보면은 메젠테우스보다 더 나은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전쟁에 같이 나와서 이제 죽고, 나중에 아버지는, 메젠테우스는 그 아들의 죽음을 알고 이제 비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655행에 보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데, 헤라클레스의 잘생긴 아들 아벤티누스, 뭐 뒤에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헤라클레스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가 자빠질 일인데, 뭐 헤라클레스 여기저기 자식들이 많다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제 씨를 뿌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나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 보이겠죠.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여사제 레아가 사제였겠죠. 숲속에서 몰래 헤라클레스하고 이제 교합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겁니다. 그때는 헬스베리 저기 소떼를 저기서 데려왔을 때, 게리오네우스 소떼를 데려왔을 때 이태리 반도로 넘어왔다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이 지역을 지나는데 거기 여사제하고 하룻밤을 보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 아이가 아버지처럼 사자 겉옷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하여튼 신화를 엮은 거죠. 그런 헤라클레스의 자식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 쌍둥이로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이들이 보면은 251쪽에 틸루스하고 코라스인데, 이들은 또 암페아라우스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암페아라우스는 테바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 영웅, 그 장군이거든요.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가 원래는 땅이 꺼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차랑 같이 처박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지상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또 후손을 낳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갖고 왔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이제 엮어가지고 다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 엮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테바의 사람들도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카노스의 아들도 와 있는데 그자는 조금 미개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늑대 황갈색 모피를 쓰고 있고 투석기를 쓰고 있고 약간 미개한 부족들, 그런 부족들도 왔고, 그 다음에 넵투누스의 자손 메사쿠스 이런 사람들도 왔어요. 다양한 어떤 얘기를 막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다 그걸 알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어떤 부족이 연맹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일부러 그려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엄청난 무리가 이 보면 시끄러운 샛대가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된 무리들도 있어요. 그 트로이 전 일리아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약간 오합지졸 표현할 때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대열이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냥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사비니족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비니족도 나중에 후대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그런 부족이거든요. 주변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비니족과 관련된 얘기도 쭉 나와 있고요. 253쪽에 가면은 캄파니아 지방의 사람들, 여기 보면은 아가멤논의 전우였던 사람들, 할라이수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여기 어떻게 와가지고 무대를 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고 254쪽에 보면은 사제 한 명도 와 있는데 약간 의사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히폴리투스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자손을 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테세우스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모략, 새엄마의 모략에 의해서 파이드라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가 저주를 하고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해안가 쪽에서 전차를 타고 가다 끔찍한 사고로. 근데 그 아이를 254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디아나가 하여튼 디아나를 원래 숭상했던 애란 말이죠. 계모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파이온의 약초, 그러니까 아스칼라피오스입니다. 그가 살려냈어요. 소생시켰어요. 죽은 자를.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아스칼레피우스를 죽이는데 얘는 살아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디아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디아나 임원의 약간 신분 세탁처럼 이름도 비르비우스라고 개명을 하고 여기서 이 임원에는 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말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화적인 어떤 지역과 관련된 그런 이제 꾸며낸 얘기겠죠.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히폴리토스가 여기 왔고 그 아들 이름도 여기 그 아들도 비르비우스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히폴리토스가 가명으로 썼던, 아무튼 그렇게 한 그 애도 말 타고 왔다고 해요. 근데 걔는 임원에는 말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걔는 또 말 타고 왔대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투르누스가 나옵니다. 투르누스는 가장 잘생기고 하여튼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전사죠. 여기서 보면은 아킬레우스 같은 그런 인물.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거를 묘사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 사람도 그 아르고스 조상이 보면 아르고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무구에 보면 이오라든지 이나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꼭 트로이 전쟁, 제2의 트로이 전쟁처럼 여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256쪽에 카밀라가 나와요. 볼스키족의 카밀라. 아마존의 펜테실레이아처럼 굉장한 여전사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보다는 사냥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네스 군은 소개할 것도 없고 너무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반대편은 여러 도시에서 여러 부족들,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그리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테베 사람도 있고 아르고스 뭐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경우도 있고 헤라클레스의 자식도 있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8권으로 갈게요. 바로 이제 아이네스가 로마에 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르누스가 라우렌툼 자기 도시입니다. 거기에 깃발을 들고 나팔을 이제 올린 거죠. 전쟁 준비가 그쪽에서 한참 막 들떠 있습니다. 열광하고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막 그러고 돼 있어요. 그리고 메젠테우스 아까 봤었죠? 제 1군에 있던 하여튼 병사들을 모집하고 여기서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이걸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들판에 있던 경작할 사람들을 다 빼앗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다 이제 전쟁터로 내몬 거죠. 징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쟁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징집을 하고 있는 거죠. 농사 질 사람도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희한하게도 구행에 보면은 디오메데스의 도시가 있어요. 여기
펜룰루스라고 거기서 사람을 보낼 겁니다. 요청을 할 거예요. 아이네아스가 왔는데 자기들은 이제 디오메데스가 자기들 편 아이네아스를 싫어하니까 트로이를 편들 거라고 해가지고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전쟁에 그들은 이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한쪽에서는 대군이 하여튼 징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트로이 사람들을 그것도 별로 소규모일 거란 말이죠. 근데 몰아내려고 모여들고 있고 묘하게도 근데 라티누스 왕은 짱 박혀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전쟁 원치는 않지만 근데 대중은 다 전쟁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네아스는 지금 근심이 너무 커요. 이리저리 그 순간에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잠을 못 자고 온갖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뜨고 막 이런 데서 잠을 못 자고서 그래서 하늘 둥근 지붕 밑에서 강둑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강가에서 강둑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거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강이 이제 티베리누스인데 꿈에 나타났어요. 강의 신이. 강의 신은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약간 연로에 있습니다. 좀 늙고 푸르스름한 외투를 거치고 있고요. 강의 색깔. 그다음에 갈대관을 쓰고 있던 강의 신입니다. 그렇죠? 항아리 들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나와서 꿈속에서 예언을 해요. 강가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신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 라우렌툼 땅과 라티움의 들판이 고대했던 그대요. 이러면서 그 전쟁의 위협에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언이 아니라는 증거로 참나무 밑에서 암돼지 한 마리가 한꺼번에 30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얀 돼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바, 흰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바를 세울 거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걸 전조를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전조 해석은 10년이 3번을 30마리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아스카니우스 당신 아들이 알바라는 도시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일단 이곳 해안에는 팔라스의 후손들 에우안데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우안데르는 아르카디아 출신입니다. 아르카디아는 펠로폰네소스 가운데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아르카디아는 리카온 알잖아요. 늑대 인간.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목동들,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좀 어렵고 목동들이 천국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헤르메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피레네산에서.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목동들 이런 전설이 많은 데인데 거기 출신들이에요. 아르카디아,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그 사람들이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선조 팔라스의 이름을 따와서 팔란테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라티움 부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고. 이방에서 왔고 이 라티움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네아스는 전혀 알지 못하겠죠. 이 정보가 어디서 이 고급 정보를 알겠습니까? 근데 꿈에서 강의 신이 알려준 거예요. 에완데르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도록 하라. 그를 찾아가서 자기가 강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배를 타고 올라가. 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유노에게 기도를 해라. 그녀의 노여움, 위협이 그걸 제압하라. 기도로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유노에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티브리스다. 그렇게 하고 사라집니다. 아이네아스는 일어났겠죠? 햇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이 잔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요정들이여. 여기 보면 강들의 어머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 발원지가 다 요정이고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강의 신이여 이러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위험에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이 사실 청년을 또 사람을 키우고 기르고 이렇거든요. 보호해주고 그 지역신들이 그래서 그 지역신들 큰 신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확실히 봤기 때문에 2단 노선, 3단 노선은 아니고 2단 노선이네요. 갤리선 2척 뽑아가지고 젊은이들 태워서 무구를 지급하고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강물을 따라가면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에오한데르의 도시 이름은 팔란테움이라고 그냥 꿈속에서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꼭 바로 전조가 나타났어요. 암돼지 해안세계 새끼 30마리. 그래서 그 암돼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휴 새끼들과 함께 다 죽였네. 재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제물로 바쳤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약간 끔찍한데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면이 잔잔하고 고되지 않아요. 그냥 쭉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도 지치지 않고 쭉 조금씩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틀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에 뭐 산과 들과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262쪽에 보면 드디어 이제
태양이 한가운데 올랐을 때 성체를 보게 됩니다. 지붕들이 눈에 들어오고 도시가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가 에우안데르가 다스리던 가난한 나라라고 돼 있어요. 백족, 백행에 보면. 그래서 에우안데르의 이 도시의 특징은 수수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고 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아르카디아 출신들 사람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동화되지도 않았고 약간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날은 이들이 왔을 때입니다. 한낮에 그렇죠? 배를 타고 오고 있는데 아르카디아 출신 왕이 임원에서 이 헤라클레스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어요. 분양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배가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울창한 숲속 사이로 배가.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전선처럼 된 배가 이렇게 큰 배가 두 척이나 해가지고 강을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을 텐데 노젓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때 식탁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담한 팔라스는 여기 아들입니다. 에완데르의 아들. 아들이 잔치를 중단시키지 말라고 이러고 자기가 직접 나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팔라스가 굉장히 좀 영민하고 이렇게 용기도 있고 그런 거죠. 사실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연유로 이 낯선 곳에 왔느냐. 당신들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오는 게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실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게 좀 경계가 되고, 그리고 아직 나라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아이네아스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이제 약간 탄원자로서 트로이아 출신이고, 우리는 라틴이족에게 적대적이다, 지금.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좋았어요. 첫날에는 결혼하고 뭐. 근데, 그리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그쵸? 사슴과 이렇게 해가지고. 적대적이다. 그들이 교만한 전쟁으로 우리를 이 나라에서 내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오안데르를 찾아왔고 동맹 맺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니아의 선발된 지도자 이런 식으로 묘사했고 그래서 팔라스가 그걸 듣고 그 큰 이름에 충격을 받아서 어리둥절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 큰 이름이라는 거는 아마도 다른 거는 없으니까 다르다니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르다니아라는 게 자기들도 이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하면 트로이를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손을 잡고 끌어올려줍니다. 아이네아스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네아스가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네아스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라키아 출신,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나의 용기와 신성한 신탁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대의 명성이 나를 그대와 결합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로이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용기를 낸 거고 나 신탁을 갖고 와 있고 예언과 그렇죠? 조상들이 또 조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상은 다르다누스하고 연결된 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다르다누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엘렉트라의 이제 아들이다. 엘렉트라는 또 누구냐면 아틀라스의 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리크리오스 헤르메스하고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딸이 한쪽은 엘렉트라, 한쪽은 마이아 엄청 많습니다. 아틀라스의 딸들이. 엘렉트라는 다르다누스를 낳았고 마이아는 헤르메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누스하고 헤르메스는 사촌지간이에요. 어머니가 자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쨌건 필레네 산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헤르메스가. 그래서 그들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상으로 보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절단을 보낼 게 아니고 직접 와가지고 몸소 탄원하고 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모든 걸 걸고 여기로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동맹을 맺으러 왔다. 264쪽에 보면 그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프로노스를 비롯해가지고 라틴이족이 그들은 이제 하여튼 자기들을 제압할 어떤 방해 세력이 아무도 없다고 믿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서로 약한 두 세력이 동맹을 맺는 거죠. 서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로이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소수. 근데 자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 에우안데르는 계속 유념해가지고 아이네아스의 얼굴, 두 눈, 몸매 이런 걸 유심히 봅니다. 지도자를 계속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앙키세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앙키세스가 헤시오네의 왕국, 그러니까 헤시오네가 살라미스로 와요. 왜냐하면 헤시오네가 딸인데 제물로 바쳐졌다가 헤라클레스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왔을 때 자기도 여기 아르카디아즈 지역에 와가지고 앙키세스가 그리스를 여행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건 와가지고 앙키세스하고 다른 라오메돈의 아들들 이건 말이 안 되죠. 라오메돈의 아들들은 다 죽었거든요. 하나 빼고 프리아모스 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 맥락이 좀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되는데, 왜냐면 헤시온에는 그 뒤에 다 죽은 다음에 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앙키세스를 봤는데 굉장히 라오메돈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했다. 그리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팔라스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살통, 외투, 뭐 황금제갈 이런 것들을 늘 조상의 어떤 인연, 선물 그런 것들이 동맹을 맺는데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위대를 딸려 보내고 재물도 내 재물도 그대를 도울 거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맺을 거라는 얘기를 암시를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에 왔어요. 오디세이아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결혼식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례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의 식탁에 익숙해지도록 벌써 이제 우리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음식과 잔을 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도주 주고 소 등심 주고 이렇게 이제 제례에 참석하는 거는 제례에 참석하지만 먹을 것도 많이 주니까. 근데 이거는 이 재단을 세우게 된 계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가파른 바위 덩어리 한번 보세요. 쭉 갈라져 있고 막 황폐하게 막 이렇게 돼 있고 파편이 엄청난 뭐 전쟁터의 흔적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동굴이 있어요. 거기 원래 누가 있었다? 카쿠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쿠스. 이거 이제 근데 신전에도 나와요. 신곡에도 나와요. 카쿠스가 아닌 반수, 하여튼 괴물입니다. 반은.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랬던 자거든요. 그리고 불카누스, 헤파이스토스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고 이 헤라클레스가 게리온의 소떼를 게리온 죽인 소떼를 가져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소떼가 막 강변을 가득 채웠답니다. 근데 카쿠스는 날강도인지라 몇 마리를 빼돌렸어요. 황소 4마리하고 암송아지 4마리를. 아시겠죠? 그걸 빼돌릴 때도 자기 동굴로 들이오는데 꼬리를 잡고서 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적을 좀 발견하지 않게. 그렇다고 흔적이 안 발견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 발자국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동굴 안에다가 몰래 감추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헤라클레스가 떠날 채비를 하니까 소떼가 울어요. 헤라클레스가 앓은 게 아니고 자기들 뭐 새끼가 없어지고 뭐 남편이 없어지고 이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없어지고 소들이. 그랬더니 소가 막 우니까 동굴 안에서도 맞장구 친 거예요. 소가 또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통났어요. 그때 헤라클레스가 그걸 알아차리고 불같이 화를 냈겠죠. 근데 가쿠스는 겁에 질려가지고 닫았습니다. 막 문들을 닫고 바위로 입구를 봉쇄하고 엄청 도망갔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쿠스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지역을 악당이었는데 헤라클레스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바위를 막 힘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틀어서 마치 지붕처럼 얹혀있던 거를 그래서 바위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서 동굴 안이 들여다 보이게 됐습니다. 헤라클레스 힘이 엄청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을 잡았죠. 뜻밖의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무기를 던지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근데 그가 그러니까 이 연기를 토해놨다고 돼 있어요. 동굴 안에서 불을 뿜었는지 하여튼 연기를 토해놔서 크맣게 됐는데 안개로 그때 헤라클레스가 가장 연기가 진하고 물결이 처음 치는 그런 곳에 진원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가지고 목 잘라서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그를 끄집어냈죠. 흉측한 얼굴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날 제사를 지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자기들의 문제를 이 지역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좋은 징조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대한 재단이다. 가장 위대한 재단이라. 그래서 그의 공적, 헤라클레스의 공적을 기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는 사이에 또 저녁이 오고 여기 보면은 또 여기 헤라클레스의 그냥 그 제사라는 게 보면은 여기 노래를 하고 노인과 합창단위와 젊은 쪽 두 패로 나눠가지고 헤라클레스 영광과 행적과 뭐 그런 것들을 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뭐 헤라가 뱀을 보내고 목졸라 죽이고 프로에서 있었던 일, 오이칼리아 전투, 펜타로스하고 이 싸움 이걸 다 경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쿠스 어떤 비극 경연처럼 노래와 춤으로 이해되시죠? 없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약간 이제 일종의 낙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사에 왕림해달라고 이 헤라클레스 거의 신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축가를 부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노래가 막 울려 퍼집니다. 약간 한쪽에서는 전쟁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맹 얘기는 하지만 아주 뭐 하여튼 일종의 축제거든요. 그쵸? 이거는 제사 축제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랭에 짓눌린 그 왕하고 아이네아스 같이 걸어옵니다. 무료함을 달래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변 경치들을 막 보여주는데 이 주변 경치와 역사를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최초에 이 나무 밑동 또 나무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종족이 살았던 그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나무에서 태어났어요. 나무 요정들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문명도 없었어요. 황소 멍에를 맬 줄도 모르고 뭐 관습도 없고 아무것도 재물을 비축할 줄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았던 인간 시대였습니다. 그때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때 사투르누스가 왕국을 뺏겨가지고 망명객의 몸으로 여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올림푸스에 쫓겨가지고 271쪽에 보면은 그래서 다루기 어려운 미개한 종족들을 모아가지고 법을 정해주고 라티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때가 황금 시대였다. 그 치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시오도스에 나온 얘기를 약간 짬뽕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열등한 시대가 됩니다. 은혜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전투와 전쟁과 하여튼 서로 설육에 이제 미쳐 날뛰는 건데 시대가 더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의 뭐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티브리스 강도 티브리스 왕에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 지명들이 로마에서는 다 유명한 지명들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잖아요. 아주 그런 것들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주석을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다 역사적 기념물이 될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272쪽에 여기 당시에는 덤불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 카피톨리움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산책하면서 말을 얘기하고 이런 역사 얘기하고 이러지만 작가는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한 나라, 농촌 나라, 아무것도 없던 곳. 근데 로마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 저런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작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카피톨리움 그 언덕에 로마가 세워지는데 거기 하여튼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신성한 곳이 신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신성성을 로마의 지역에 이제 언덕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무너진 성벽과 사투르누스가 세웠다고 알려지는 야누스 뭐 그런 기념물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애완대로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검소한 애완대로 집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지금 로마눔과 화려한 카리나이 구역 이런 데가 지금 소떼가 울고 있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반적 분위기는 아시겠죠? 굉장히 검소하고 가난한 나라. 거기에 로마의 중심지예요. 근데 앞으로 이후에는 로마가 세워지고 나면 그래서 화려했던 곳이 지금은 그냥 소떼가 울고 있는 지역이고 임원이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집에 들어가는데 에오안데르스 집에 들어가는데도 허리를 구부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알카이우스의 손자 누구 헤라클레스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없달아야 되는데 가난하다. 근데 그만큼 겸손하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구부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손님이여 234행에 손님이여 그대는 과감하게 부를 뿌리치고 그대 자신도 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오. 안으로 드시되 가난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고대 로마는 농경에서 공화제왕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그 농사 또 검소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도자의 덕목으로 숭상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그런 덕목이죠. 집정관으로 있다가 농사지러 다시 간다든지 이런 것들 검소한 사람들 가난한 걸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그에 비해서 거대한 아이네아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 다 거대하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암공 가죽이네. 쉬운 나뭇잎 잠자리 오디세이우스가 야산에서 잤던 그건데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검소한 침대 잠자리 이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머니 베누스는 전반적으로 당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노 때문에 그렇죠? 알렉토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남편 두카누스에게 가가지고 무기를 만들라고 요구를 해요. 전에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렇죠? 탄원자로서 아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전에는 뭐랄까 수고스럽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은 아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남편은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눈처럼 흰 두 팔로 부드럽게 포근하게 불카누스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화염에 쌓여가지고 그 열기가 골수로 이제 들어갔죠. 흐물흐물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사랑에 결박되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에. 그래서 274쪽에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대의 신뢰는 나에 대한 그대의 신뢰 어디로 갔나.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 내가 당연히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 기술, 내 약속할 수 있는 노력이면 하겠다.
불과 바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애원하지 말라. 바라던 포옹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아내의 품에 묻혀가지고 이제 사지가 풀어지고 안식과 잠이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아프로디테이. 근데 아프로디테는 그거를 사랑의 힘을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그 깨어나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그게 물레가락, 미네르바의 소박한 노동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테네 여신의 노동은 이제 옷감을 만들고 물레를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주부, 재 속에 자고 있는 불을 깨우고 남편의 침대를 정결하게 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났어요, 여인이. 그럼 할 일이 많습니다. 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 되고 애들은 잘 있는지 봐야 되고 여기 하녀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카누스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장간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카누스의 일도 일상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호메로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일상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아이올루스는 바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무는 바람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칠리아 섬에 아이트나 화산섬도 있고 거기에 보통 이제 퀴크롭스하고 뭐 헤파이소스가 있다, 작업장이 있다 그렇게도 알려주고 렘노스 섬에 애초에 헤파이소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앞바다에서 9년을 있었기 때문에 렘노스도 이제 헤파이소스에 작업장이 있다거나 하여튼 헤파이소스를 숭상하는 그런 섬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태리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에요. 거기에 일종의 화산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을 지금 불카니아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퀴클롭스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퀴클롭스들이 일하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냐면 벼락을 손수 만들고 있대요. 제우스가 하나 벼락 던지면 또 만들어줘야 되나 봐요. 아무튼 그때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일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마르스의 전차를 또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의 아이기스 방패 있죠? 그걸 또 열심히 뭘 하여튼 장식하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불카누스가 와가지고 헤파이소스가 치워라 이런 거예요. 다시 보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아이트나이 퀴클롭스들이여 이러면서 지금 시작한 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내 말 명심하고 전사를 위해 산전사를 위해서 무고를 만들어야 된다. 꿈을 댈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이걸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좀만 더 할게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대한 방패를 몇 겹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이제 어머니가 무고를 만들도록 했고 하팔소스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에우안데르가 어저께 이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네아스가 가가지고 잠에서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좀 걸치고 뭐 이렇게 일리아스 나무랑 비슷하게 칼을 메고 표본 가지고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 두 마리 데리고 이렇게 손님 있는 데로 가요. 아이네아스가 있는 별채로 갔습니다. 근데 아이네아스도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오안데르는 자기 아들 팔라스를 동행했고요. 아이네아스는 아카테스를 동행하고 있어요. 늘 아카테스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뭐 엄청 뭘 한다라는 건 없는데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아카테스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아이네아스가 그대로 있는 동안 트로이아 왕국이 그 힘이 꺾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네오안데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틀리족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국을 가진 강력한 백성들이 있는데 뜻밖의 행운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젠테우스 얘기합니다. 메젠테우스가 리디아 출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도시를 에트루리아인들이 세웠잖아요. 티르레니아. 근데 메젠테우스가 오만한 왕이었고요.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억압했어요. 백성들을. 폭군이에요. 야만적 행위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산 사람을 시신하고 묶어가지고 손과 손이 입과 입이 포개진 상태로 버리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옹하게 해가지고 고름과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서 서서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내린 이게 이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다 버려서 이게 형벌이죠. 이게 참 그거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꼭 끔찍한 거를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폭군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뭐 그 고대 그 중국 고사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폭군들이 사람 죽이는 거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정말 그런 끔찍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메젠테우스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람들이 무장해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집을 불지르고 사륙이 자행됐습니다. 폭력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위가 일어난 거죠. 엄청 크게.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루틸리족이 있는 곳으로 트로노스에게 도망쳤어요. 루틸리족. 그래서 그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인들이 그에게 가가지고 트로노스에 가가지고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백성의 분노가 워낙에 커가지고. 근데 안 넘겨줘요. 그들이 그럼 전쟁을 하면 될 텐데 그 지도자로 복정관 점쟁이가 하나 예언했는데 뭐냐면 이탈리아인의 휘하에 든다는 것은 부당하다. 메젠테우스가 그대들이 분노를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대들이 이토록 위대한 부족이 이탈리아인의 휘하가 된다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방 출신 지도자를 고르시오. 이렇게 범을 준 거야. 말이 되는지. 그거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의 휘하에 드는 거는 부당하면 이방인의 휘하는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에게 튀리레니아 사람들이 원래 강력합니다. 자기 왕을 내쫓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왕을 데려와서 처단하고 싶은데 그걸 또 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가난한 나라에. 그래서 튀리레니아의 왕권을 인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노세에서 손발이 씻고 이래가지고 너무 늙어서 거부했고 그 다음에 내 아들 플라스에게 가보라고 했을 텐데 걔도 이쪽 어머니 쪽이 이탈리아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에 의하면 이방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여기 에오안데르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적대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이길 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거고 사실 형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힌트를 주는 거죠. 메젠테우스가 그렇게 독재를 해가지고 저 나라가 에트루리아인들의 나라가 이제 반쪽 난 거고 거기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었다. 점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이방인이 와야 된다니까. 계속 이방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난 너무 늙고 아들은 이탈리아 혈통이고 그래서 안 됐고 너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운에 의한 이제 동맹이 맺어지는 거죠. 아이네아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네아스 스스로 뭘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팔라스를 그대에게 딸려 보낼 것이다. 그대의 지도 아래 힘든 일을 감당하는 법, 전쟁을 이기는 법,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아들을 줍니다. 이 아들이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슬픔이 되는데 하늘에서 막 전조가 있어요. 천둥 번개가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겠지만 아이네아스는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구나. 나에게 무고를 만들어준다 했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어머니께서 이제 오시겠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신의 어떤 뜻이 나왔으면 또 기도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280쪽에 가면은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그 얘기를 내관들에게 듣고 부대를 나눕니다. 용맹한 자를 또 가려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아들 아스카니우스에게 보냅니다.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함선이 2대 왔잖아요. 아마 한 대는 보내고 한 대로 이제 다시 동맹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하류로 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말을 타고 가게 돼요. 에트루리아인들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에오안데르가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옛날 얘기 또 주구장창합니다. 세계에 목숨 있는 사람 3번 때려 죽여가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그런 힘이라도 있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애잔한 281쪽에 애잔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여튼 내가 지금 힘이 있다면은 그렇게 나를 모욕하지 못했을 텐데 모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메젠테우스에게서도 예전에 무자비한 사륙과 이런 것들을. 자기 백성만 괴롭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내 아들 팔라스를 지켜달라고 계속 살아서 내가 그 애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 애를 볼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견딜 것이고 사고로 혹시라도 행운의 여신이요 사고로 그 애를 데려간다고 하면 위협하시려고 하면 지금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보내면서 그 애절함이 있어요. 아직은 근심 걱정이 막연하고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근데 사랑스러운 소년이요 내 아들이요 내 만년의 유일한 낙이요 그만 제발 내 귀를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왠지 신들에게 하는 기도치고는 뭔가 이렇게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예감을 들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서는 쓰러졌습니다. 뭐 일종의 이미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시종들이 날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기병 200, 200, 400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는 에트루리아 쪽으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기병을 가지고 내륙으로 가는 거죠. 아이네아스 그다음에 같이 왔던 아카테스 계속 옆에 있었다겠죠. 선두에서 가고 팔라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부대처럼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성벽 위에서 어머니들이 눈물을 떨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환송하고 있어요. 전송하고 있어요. 전쟁터를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난한 나라. 사실 엄청 많은 군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400을 내렸나? 하여튼 그런 정도니까. 대신에 좋은 정보를 준 거예요. 더 강력한 나라에 동맹을 할 수 있도록. 동맹을 하러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조금만 더 하죠. 한편 그래서 베누스가 어머니가 구름 사이로 이렇게 찬란한 빛나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외딴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호응을 해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투구, 칼, 흉갑 온갖 걸 다 해줬어요. 정강이 바지, 방패, 창 뭐 이렇게 세트로 아킬레우스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가올 시대의 역사적 사건, 로마인들의 개선, 하여튼 역사가 미래사가 다 이렇게 촘촘하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모든 가문의 시족들, 전쟁들, 그다음에 어미 늑대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 쌍둥이, 로물루스, 레무스죠. 로물루스, 레무스 모습도 그려져 있고 사비니족 딸들이 납치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메투스 여기 밑에서 네 번째 메투스를 찢어놓았다 이렇게 사두마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알바인이요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그러니까 로마하고 알바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알바는 이 이울루스의 후손들이고 로마는 레물루스가 이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혈족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만 그렇게 물려온 거죠. 외가 쪽으로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바론가는 원래 고대 도시로 있었지만 로물로서 로마를 세웠어요. 그럼 사실 이제 분리돼서 기억되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전쟁 시 같이 하기로 병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요거 메투스가 안 지켰어요. 병사를 물러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까지를 찢는 벌을 내린 거죠. 우리도 있는데 얘들도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역사의 어떤 배신에 대한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284쪽에 보면 포르센나가 추방당한 타르퀴니우스를 받아들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타르퀴니우스는 맨 마지막 왕이고 그 아들 섹스투스가 부녀자를 하여튼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분노 때문에 왕정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가 포르센나에게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왕을 달라고 했겠죠. 근데 포르센나가 에트루리아 왕이었는데 로마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약간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타르퀴니우스 마지막 왕이 자기가 쫓겨나서 포르센나에게 요청을 하고 그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 로마를 치러 오는 거예요. 테바의 전쟁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왕은 진짜 정말 쓸모없는 왕이죠. 조국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는데 그때 역사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무구에 뭐 방패 이런 데 기록이 돼 있고 코클레스 그다음에 클로일리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마 역사에서는 있던 사람 전쟁 시에 코클레스는 다리를 끝까지 겠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병력이 다 안전하게 후송하고 나서 자기는 끊고 헤엄쳐서 왔다. 이런 사람들. 클로일리아는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잡혀갔다가 비지로 그런 사람까지 구해가지고 다시 탈출해가지고 왔던 그런 여성들.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고대 뭐 부족부터 해가지고 뭐 공화정 시대 유명했던 사람들을 쭉 여기 갈리아인들이 침공했을 때 여기서도 보면은 거위들이 안 자고 있다가 그렇죠? 신전의 거위들이 꽥꽥거려가지고 그들을 한밤에 기습을 물리쳐가지고 로마를 구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도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카토라든지 그 반역자들. 그 다음에 666행에 보면은 위에까지는 그러니까 역사에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했던 그 역사. 그 밑에 보면은 악당들이 저 밑에 디스의 높다란 출입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자들. 카틸리나 그도 이제 탄핵당해서 죽은 자인데 하여튼 그런 자들. 복수 여신들의 얼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아주 그래도 역사 영웅들, 아래쪽으로는 악당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카토가 또 그 외딴 곳에 카토를 또 거기다 놨는데 카토도 사실은 충상받는 사람이지만 카이사르 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놨나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쯤 여기 285회 그 장면들 중간 사이로 널찍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악티움 해전만 특별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악티움 해전에 대해서만. 그래서 길다랗게 아구스투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아그리파, 그런 얘기,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아이깁투스의 동맹들 그런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가장 가까운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그렇게 묘사를 해놨죠. 286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악티움 해전과 그 내전에 관한 얘기들, 그래서 뭐 닐루스 나일강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이런 것들도 다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러 잡다한 부족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토니우스는 동방에 온갖 잡다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졌죠. 페르시아가 마치 잡다한 부족들 다 데리고 왔을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다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7쪽까지 여러 부족들, 그것도 뭐 온갖 부족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던 여러 부족들, 그런 것들, 부족들을 또 새겨놨어요. 가장 무구들과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어깨에 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하기 전에 무구들이 챙겨졌고, 무구에 대한 묘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킬레우스의 무구, 그런 장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형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거의 표절에 가까울 만큼 해놨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저는 그냥 인상적인 거는 디도와의 사랑이라든지 아까 사슴 죽었을 때 오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수 여신이 왕비에 거기에 들어가서 막 그런 게 호메로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디어람이나 세세하고 약간 그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씩 첨가되는 것이죠. 호메로스는 간단한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직유죠, 사실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데 여기는 일단 문학적으로 좀 세련된 표현들이 조금 더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똑같고 이 전쟁은 뭐 트로이하고 또 아르고스지요. 아르고스가 원래 트로이 전쟁도 아르고스가 중심 지역이거든요. 미케네 아르고스. 아무튼 그렇게 일부러 배치를 조상 선대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놓은 일부러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무리할까요?